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30강의 내용은 제4편 제2장 조직이론의 체계가 주요 내용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이론. 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은 그 교재에서 다루고 있고요. 강의에서도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예,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 조직이론의 체계를 그냥 그 개념들을 그냥 외우고 암기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대응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답답한 방식입니다. 사실상 이 조직이론의 체계라는 것이 그 근대적 조직이론이 등장한 게 1900년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지금 한 200년 아니 100년 정도의 역사적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조직이론의 흐름이라는 게 또 배경적으로 이제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역사가 깊고 난해하고 복잡한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단순 개념들의 암기를 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지금같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무원 그 임용 시험들 문제들 보면은 특히 어떤 옳은 문항 또는 틀린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틀린 내용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설명들이 굉장히 지문이 길고 복잡해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설명 부분, 그것이 그 사실과 다른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서 특히 이것이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일 때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비슷한 용어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용어 개념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면은 그것을 용어를 다른 비슷한 용어로 전환시켜 놨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법이나 제도 같은 거는 그 법 조문, 어떤 그 기술 규정 상태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외우면 되는데 이런 이론 체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고요. 논리의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조직 이론의 복잡한 체계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way of thinking이에요. 예, 조직에 대한 사고방식 접근법입니다. 조직이란 무엇이냐에서부터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조직의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하게 되느냐 하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뭐 이런 조직의 내부적인 측면하고 외부적인 측면과의 각종 관계되는 중요 변수들을 쭉 추출해 가지고 그것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분석해내는 하나의 분석 틀입니다. 그 분석 틀들을 통해서 찾아낸 주로 이제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 규칙성들을 일반화시킨 것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이론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런 규칙성들을 발견해서 가지고 이론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 이론이 형성된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조직 이론이 기존 조직 이론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나왔는지 하는 각 조직 이론들이 강조하는 초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 각 조직 이론 간의 비교적 관점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직 이론을
여러 가지 준거 틀로 해서 이 볼맨하고 딜이라는 학자가 나눴는데요. 이것은 그 조직의 어떤 그 관점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인간, 그다음에 환경, 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나눈 것이고요. 이것은 저번 강의에서 했던 그 조직의 어떤 그 기본적 관점하고 관련된 모형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요, 조직 이론이 어떤 그 체계로 이루어졌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 왈도라는 학자는 이제 조직 이론을 고전에서부터 고전 이론, 그다음에 신고전, 그다음에 현대 이론,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쭉 시기적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1900년대 초, 그다음에 이것은 1930, 40년대, 그다음에 현대적 이론은 보통 1940, 50년대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이론 체계입니다. 자, 이 위에 이제 스코트라는 학자가 조직 이론을 분류한 것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제 조직이 하나의 체제로서 폐쇄적 체제냐 개방적 체제냐, 즉 단절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강조점이, 즉 지향점이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 욕구를 달성하는데 추구하는 데 있느냐라는 어떤 그 강조점에 따라서 그 합리적이냐 자연적이냐라는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섹터를 만들어냈는데요. 보면은 폐쇄 합리적, 하고요.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으로 나눴고, 이것은 이제 왈도가 분류한 고전 이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은 폐쇄 자연적 조직 이론이고요. 현대적 조직 이론은 이제 개방 합리적, 그 다음에 개방 자연적, 이렇게 두 가지 이론적 흐름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폐쇄와 개방은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합리적이냐 자연적이냐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예, 이 합리적이다, 레셔널하다, 그 다음에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 이 개념은요. 조직이 하나의 구조물로서, 구조물로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이냐 자연적이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하나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들은 하나의 모래알 같은 겁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하나의 구조예요. 건물로 따지면은 벽돌들은 개인 인간입니다. 인간 구성원들이에요, 조직에서. 그런데 그 벽돌들이 모여가지고 집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멘트를 발라주고 못으로 또 박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그 개인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이라는 전체를 형성할 때 구조를 형성하는 거. 그 구조는 왜 만듭니까? 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집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주는,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그 터전이에요. 벽돌 하나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직은 이게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조직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이 구성원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거죠. 구성원. 이 구성원들이 만든 것이고, 구성원들이 전체의 목적을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구성원을 떠난 목적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성원들은 조직 전체에 구성되어 있으면서 공식적 집단이라든가, 공식적 집단은 예를 들어서 나는 마케팅부다, 감사부다, 판매부다, 아니면 격리부다, 이렇게 각 부서의 또 공식적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서 또는
우리는 호남 향후회입니다. 뭐 영남 향후회입니다. 또 모여 있죠. 그다음에 나는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해가지고 뭐 나는 또 뭐 외국 해외파 출신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뭐 입사 몇 동기 해가지고 몇 기 해가지고 쭉 또 비공식적 모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작업반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횡적으로 해서 야 마케팅부 누구 와, 너 여기 우리 무슨 이거 공동으로 우리 이런 작업반을 하자. 모임 연구 모임을 갖자. 이런 각종의 모임이나 집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건 왜 그래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존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만족감을 추구하고 내 어떤 기능을 더 향상시키고 했다는 성취적인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런 욕구들의 결합체, 종합체가 이게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개인들의 욕구를 떠나서는 조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내추럴적 관점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이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자연적이냐 합리적이냐의 관점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니까 잘 이해하세요. 자, 본서에서는요, 이 그 왈도와 그다음에 이 스커트의 그 분류 체계를까지 통합해 가지고 이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나타나는 이제 고전 조직 이론입니다.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이죠. 우리가 고전 조직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과학적 관리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학파요. 그 다음에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 상당히 유명하고 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관리 방식 내지는 관리에 대한 하나의 그 철학이거든요. 기존의 이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했던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1911년에 이제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원칙이라는 과학적 관리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이 논문을 발간하면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 1900년대 초반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 1800년대 후반, 즉 1880년, 1890년대 되면요, 산업화가 거의 그 완성 단계, 성숙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공업 생산 규모가 전 세계 1위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전통적인 관리 방식, 우리가 그 수공업 체제 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던 이런 그 관리 방식, 도제식으로 이렇게 뭐 기술을 전달을 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이 임의적으로 관리했던 이런 그 관리 방식, 이게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보고서 이 철학적으로도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이 공리주의적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이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은 움직인다라는 행동의 원칙이 이미 천명이 됐고, 그리고 이 물질적 풍요가 이렇게 나타난 이 산업화의 성숙 단계에서 새로운 어떤 그 관리 철학 체계로서 과학적 관리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창을 한 것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에서 구성원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입니다. 인디비주얼이에요. 소울입니다. 하나하나입니다.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집이라는 조직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거는 인간으로서 생존
생존이 가장 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의 근거를 한 사상입니다. 공리주의. 인간은 효용, 유틸러티를 극대화하려는 거고, 유틸러티 중에 가장 핵심은 금전입니다. 이 금전적 욕구를 가장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이나 공무원, 공공조직에 이렇게 이제 구성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목표는 누가 설정하느냐? 탑 매니지먼트가 한다는 얘기예요. 최고 관리층이. 이 구성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인간으로 보면요, 내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 하는 거 손발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머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조직도 똑같아요. 머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만 가지고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손발이 있어야 되죠. 예? 손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구성원들입니다. 예, 이 구성원들이 움직여야지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지시를 하죠. 근데 지시만 해가지고 됩니까? 예? 유틸러티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결정에 참여니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죠. 예? 손이 해야 할 일을 발에다 지시하고요. 발이 해야 할 일을 손에다 지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손이 할 일과 발이 할 일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서로 같은 일을 한다. 그것도 문제다 이러는 거죠. 명확하게 각각의 부분들이 해야 될 일과 역할들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리고 정보가 명확히 의사전달이 흐르고요. 특히 정보가 상층부에 집중되고 모든 것들은 이쪽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왜? 전체를 통합해 가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손발이 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을 이끌고서 가려면은 특히 뭐가 중요하냐? 성과급 체제를 해야 돼요. 성과급 체제를 해가지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피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개인들에게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잡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모션 스터디하고, 예? 모션 스터디, 그 다음에 타임 스터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 분석하고 동작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 하나하나를 수행하는데 가장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션과 그 시간,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작업 흐름표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다 지시 명령을 합니다. 예, 이것이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예. 자, 이러한 그 과학적 관리법의 그 아이디어는 추후에 너무 인간을 기계적으로 봤다.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죠. 하나 이건 기계로 보는 겁니다. 구조물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유명한 소외 현상이 나타나요. 소외. 에일리어네이션이죠. 예, 이 소외라는 개념은 이제 그 칼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개념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소외라는 개념 정의는 이럽니다. 분리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 분리입니다. 이건 심리적,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떨어져 있다. 그건 세퍼레이션입니다. 예? 정신적으로 내가 이 조직 안에 있으면서 내가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러나 나는 학력도 별로 없고 뭐 일도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의욕이 안 나고 해가지고 조직에서 월급 받고 있지만은 계속 거기서 뭐 자기네들 뭐 이렇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끼워주지도 않고 그냥 별로 기계적으로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이러는 거. 내 소속감이 없고 점점 나는 일이 싫어지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이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가 했던 소외라는 거는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한 거,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이 볼펜이라는 한 자루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은 내 노동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내 분신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냈지만, 예? 노동자가 이것을 만들어냈지만 노동자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이거는 자본가가, 즉 기업의 소유자가 이것을 노동력을 사가지고 이걸 만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자본가가 알아서 팔아먹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생산물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이 막 이렇게 세분화돼요. 내가 이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공업 단계에서는 내가 전체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대공업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은 계속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이 기능들이 계속 세분화됩니다. 이게 전문화거든요. 계속 세분화돼가지고 나눠주는 기계 부품처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일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하루 종일 이 볼트 너트만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일만 해요. 그럼 자기가 자동차 공장에 와 있지만은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도대체 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내 전혀 자동차하고 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저 배를 만드는 건지, 예? 아니 집을 만드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생산물하고 나와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내가 전체의 생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내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는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생산의 결과물로부터 내 심리적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거고요. 예. 이걸 소외라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소외의 문제가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다고 보는 거죠. 그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전문화, 세분화, 그리고 개인 단위로 보는 거, 개인으로 보는 거, 집단으로 얽어내지 않는 거,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이 에코노미스 관점이지, 즉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유틸리티만, 금전적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된다, 생리적 욕구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모든 접근법들이, 즉 관리 기법들이 결국 인간의 소외를, 노동자의 소외를 가져온다라고 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나 과학적 관리법이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는 했지만 어떤 그 성과주의에 기초한 그 평가 시스템, 성과급 제도, 그리고 세밀한 어떤 직무 분석이라는 아이디어, 잡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들은요, 오늘날에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주의적 어떤 정부 개혁론,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 고전 이론인 그 과학적 관리법의 아이디어로부터 상당히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행정관리학파고요. 이 행정관리학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윌슨 학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정학의 그 접근법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발달한 이런 그 관리체 기법들을 그대로 행정 조직에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공사행정 이론론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을 구조로 보는 것이고요.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구성원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계층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느냐, 통솔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원리들을 쭉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관리학파에서는 원 베스트 웨이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의 최선의 방법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과학적 관리법을 그대로 공공조직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의 그런 그 관리의 원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리의 원칙들이 실증적인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헐버트 사이먼이 이런 원 베스트 웨이들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의 프라버브에 불과해. 속담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죠. 속담처럼 우리가 뭡니까? 각종의 속담들이 그것이 옳다라고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행정관리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루터 귤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귤릭이요. 예, 귤릭이 주장한 것 중에 대표적인 사안이 이제 포스트 커브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탑 매니지먼트들, 최고 관리층들이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고 관리층들이 해나갈 때 따라 이 부분들은 어떻게 손발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최고 관리층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포스트 커브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최고 관리층이 해야 될 일, 관리의 원칙들, 기법들, 분야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을 주장한 것은 이제 행정관리 학파, 총괄적으로 윌슨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접근법이 이제 관료제죠. 예, 관료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관료제 구조라는 거예요. 예, 관료제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료제는 뭐 정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뷰로크래시라는 건 이 관료제라는 건요. 예, 관료제라는 건 공공조직은 사조직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형성된 계층제적, 계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계층적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쭉 이렇게 체계를 하고 계층을 형성해서 상하 아래의 위계 질서를 형성해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이런 대규모 계층제 조직을 모두 관료제 조직이라 하는 거고요.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규모 조직들은 다 관료제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관료제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이에요. 이미 검증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관료제가 뭐다 해도 대부분의 조직들이 관료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관료제 조직이 효율성 면에서 가장 앞섰고 그 대안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에드호크러시라고 해가지고 뭐 대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아직은 대안에 대한 검토 수준이지 그것이 확실하게 관료제의 무용론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관료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이 관료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대적인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건 뭡니까? 합리성.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를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요, 뭐를 타고 가야 됩니까? 걸어갑니까? 기차 타고 가요?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예? 가장 이 서울의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원 베스트 웨이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비용을 가장 절약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적이 나한테 필요한 목적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여행이 필요한데 노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예. 이런 목적의 적절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관점이 합리성이고요. 그 합리성을 대변하는 것이 근대 사회거든요. 서구의 근대 사회.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등장한 이 서구의 근대 사회의 합리화의 흐름, 물질적 풍요와 대규모 생산 체제의 합리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조직 구조가 뭐냐? 관료제라고 본 겁니다. 특히 이 관료제 구조는 막스 웨버 입장에서 막스 웨버는 이 독일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근대화가 늦었거든요.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근대화가 늦었고 더군다나 이 독일의 어떤 이 소규모 분할 체제들이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비스마르크를 통해 가지고 독일이 전체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단일 국가가 돼 가지고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왕족을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왕족이나 귀족 세력들이 굉장히 우둔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었어요. 이들의 지배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사회, 즉 근대화로 빨리 나갈 길은 뭐냐? 사회 지배 시스템을 관료제로 바꿀 것을 선언한 겁니다. 관료제라는 건 하나의 단순한 막스 웨버에서는 조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 오브 띵킹이었다. 하나의 사고방 근대성을 의미하는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건 뭐냐? 인간 개인을 무시한 impersonality입니다. impersonality. 뭘 인간적이에요? 뭘 인간성? 인간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제가 가족관계다, 친인척 관계다, 동창관계다, 아니면 어디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거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정서적 요인들이에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 합리적으로, 즉 인간과 관계없는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다 구조에다 기능과 역할들을 부여해서 짜 맞춰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명령 통일 체계를 갖추게 하는 거, 군대 조직처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는 이 프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군대 조직을 보면서 그 군대 조직의 효율성이 바로 이 관료제적 효율성이다 라고 보면서 관료제라는 아이디얼 타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디얼 타입이요. 예. 이상형이죠. 이 이상형이라는 건 현실로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 가장 완벽한 이런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겁니다.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이 이념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념형으로서 관료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이 과학적 관리법, 행정관리학파,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 이런 관점들, 이런 관점들이 크게 조직을 구조로 보고 개인을 하나의 부품으로 보는, 그리고 수동적, 피동적으로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경제 욕구를 극대화시키려는 관점으로 봤던 고전 이론의 전체 체계입니다. 고전 이론에 이어서요, 신고전 이론은요, 이 폐쇄, 그 다음에 자연적,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 환경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이 자연적이다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에 이제 엘튼 메이어와 그 동료 학자들이 이제 같이 실시한 호돈 공장에서의 호돈 실험을 계기로 해서 성립한 건데요. 이제 호돈 공장에서 이 전기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뭐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 생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작업자의 어떤 효율성, 업무 성과, 작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더니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 같은 건 이제 물리적 환경이고요. 그런 어떤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라든가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고,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사회 심리적이다. 사회다라는 거는요, 소셜하다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소셜이라는 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내가 이 사람의 부하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또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은 얘하고 나하고 사실상 상하가 아니라 동창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사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입사 동기가 내 상관으로 있어요. 그 상관으로서 나한테 명령해요. 내 심리적 요인은 굉장히 이 관계 때문에 이 심리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는요, 아무리 그 고전 이론에서 얘기처럼 명확한 업무 분담을 통해서 명령 통일의 원칙에서 명령 지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이 성과를 평가하고,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더라도 얘가 움직이냐라는 거죠. 별로 효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셜한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소셜에는 공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거는 거대 조직 안에서도 개인 개인들이 모인 소규모, 중규모의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고요. 그 집단들은 또 공식적, 비공식적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개인들은 집단과 조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 소속이 된다라는 거죠. 소속, belonging입니다. belong. 예, 이 소속이 단절될 때, 일체감이죠. 커미트먼트가 단절될 때 이 조직의 효과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관계론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예. 자, 물론 이제 이 인간관계론이 이 환경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분석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조직과 어떤 상호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실패했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폐쇄체제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인간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자연적 이론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인간관계론은 고전 이론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관리법하고는요, 기본적으로 이 개인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본 겁니다.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본 거예요. 단지 이것이 그 경제적 유인 이외에 사회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여기들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의 관리 기법으로서 제시한 측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의 또 하나의 유파가 무엇이냐면은 환경 유관론이에요. 예, 이 환경 유관론은 보통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호든 실험 이후에 등장했던 다양한 학자들의 접근법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이 갖고 있는 이런 사회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조직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이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심리적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이 관리 측면을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 여기서 대거 나온 거죠. 뭐 내용 이론이니 과정 이론이니 이런 측면들이 등장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이 이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조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연구고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그 셀즈니크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셀즈니크는 이제 적응적 흡수라는 코옵테이션이라는 개념을 개발을 해가지고 조직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에서 자기에 필요한 요인들을 조직 내부로 이렇게 내부화시킨다, 채용한다, 이런 개념을 개발을 한 학자들입니다. 이 신고전 이론은 이제 그 고전 이론의 어떤 그 너무도 그 기계적인 관점을 비판을 하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직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너무도 개인이라든가 집단의 중요성만 강조해가지고 전체 그 조직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이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측면들을 분석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고전 이론의 다양한 그 관리 기법들은요, 오늘날 행정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양한 이 고충 상담이라든가 고충 처리 제도, 그 다음에 제한 제도,
그다음에 비공식 조직이라든가 소규모 연구 집단들의 활성화, 학습 조직 활성화, 그다음에 리더십 훈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팀 개발, 그다음에 요즘 많이 되는 그 직무 확장이라든가 직무 확충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 신고전 이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관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요,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은요, 보통 1940, 50년대에서 그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이론의 전반적인 체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현대적 조직 이론의 핵심은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요, 이 구조가 있고요, 인간,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관점하고요, 인간을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이고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죠,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아 실현인 내지는 복합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이런 이제 조직의 주요 변수들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조직 운영의 메커니즘이 뭐냐라는 걸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현대 조직 이론입니다. 자, 현대 이 조직 이론을 스코트의 분류에 따라서요,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하고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으로 나누는데요,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체제 이론과 그다음에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자, 이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이에요. 이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은요, 이 조직을요, 하나의 소셜 테크놀로지,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신고전 이론의 인간관계론이 소셜 시스템으로 봤거든요, 하나의 조직을. 소셜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고전 이론은 하나의 스트럭처로 본 거고요, 구조고요. 여기는 소셜 시스템, 사회의 관계망으로 본 겁니다. 관계망. 자,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 특히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은요, 소셜 테크놀로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셜 하면서 테크놀로지는 뭐냐? 사회적이면서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기술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효율적인 일의 체계, 이거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셜 테크놀로지의 구성체가 조직이라는 것이고요, 이 기술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끊임없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요구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죠. 환경이 변하면 그에 또 맞춰서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핵심적인 것이 이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특히 이 1960, 70년대요. 그 트리스트라든가 벤폴드 같은 학자들이요, 이 사회 기술적 체제의 성격을 연구하면서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우선 첫 번째 체제 이론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듯이 체제 이론은 이렇게 그 환경으로부터 투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전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게 피드백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요,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에 있어서 환경이라고 할 때요, 이 환경의 특성이 다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하고요,
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의 환경이라고 할 때는 안정적인 환경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안정화된 환경을 기본 안정화돼서 굉장히 세이프, 시큐어리티하다. 변화가 물론 변화는 있지만 그다지 급격하지 않고요. 선형적 변화를 강조하는 선형적 변화. 예, 날씨가 변하듯이 예? 환경도 서서히 변하죠. 우리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마케팅의 환경이 변한답니다. 시장이 변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조직 입장에서는 마켓 자동차를 사는 수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죠.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변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트렌드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소비 욕구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진 자동차를 타고 싶다라는 거지 갑자기 네모다란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아니면 뭐 이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약간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환경 변화를 예측 가능한 변화다 이래요. 가능한 거고요. 리니어하다 이거죠. 즉 선형적이다 이런 겁니다. 선형적. 우리가 1차 함수를 얘기하죠. 수학에서. 예? 여기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누면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예? 선형적 관계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랬으면요. x와 y가 이랬으면 내일은 얼마 후엔 이럴 것이다 라는 걸 과거로부터 쭉 추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이 변해갑니다. 예, 그랬을 때 환경이 변하면요. 기온이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옷을 입죠. 날씨가 추워지면 뜨거운 옷을 입어요.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 그리고 배가 고프죠. 그러면 이렇게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인간의 생태처럼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예? 엔트로피가 증가. 엔트로피라는 거는 조직에 있어서 유기체로서 에컬로지로서의 조직이 마모해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마모해가는 현상이죠.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모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다른 어디로 쭉 이전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총량은 불변하다. 이것이 뉴턴 과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를 내가 감소시켜주는 반응, 엔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네거티브 엔트로피라 그래요. 예. 먹어야 되죠. 이 조직이 인간이 일을 하면은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영양제도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영양 보충하죠. 이게 엔트로피에 대한 대응 기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입이 증가한다 이거죠. 투입이 증가해서 여기서 전환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산출을 만들어낸다. 예? 그래서 산출은 조직에서 평가를 하죠. 이 외부 환경에서 평가를 이루어주고 다시 환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 과정이고 이 조직의 건강성 여부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체제적 관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체제적 관점에서는 환경이 안정돼 있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 전체적인 기능과 조직은 다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체제적 관점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건. 시스템의 개념 정의는요. 각각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기능들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예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부여된 기능들이 다 있어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이런 시스템 간의 서로 의사소통, 연결관계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에 부여된 전체의 목적. 인간으로 하면 생존이죠. 예, 생존입니다. 이게 생존이란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코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코가 막혀 있어요.
그거는 이 서브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 고장이 나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걸 그걸 역기능이라 그래요. 예. 각각의 하위 시스템 안에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시스템 관리의 핵심입니다. 역기능은 제거될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각 서브 시스템들 중에서 역기능이 안 일어나고 순기능들로만 해가지고 전체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유기체의 기능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거, 이것이 체제 이론입니다.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의 또 한 분파가 이제 체제 이론 이외에 구조적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예, 구조적 상황 이론은요, 조직의 소셜 테크놀로지로서의 사회 기술 구조가요, 예? 환경과의 적응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톰슨이라든가 로렌스 로시, 그 다음에 찰스 페로우, 번스 스토커, 그 다음에 피들러, 그 다음에 빅터 브롬의 동기 이론, 이런 학자들이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전 조직 이론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 베스트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하나의 테이블표는 이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건 어떤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거야. 이것이 고전 이론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구조적 상황 이론은 그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기술 구조가. 예. 그거에 맞는 사회기술 구조를 편성을 해야지 엉뚱하게 뭐 환경이 변했는데 항상 같은 사회기술 구조를 가지고서 대응한다. 그러면 조직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은 이 기술 변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은 기본적으로 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들의 실질적 연구 결과에 따른 기술이 복잡화돼서 조직 규모가 커진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효과성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는 것이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적응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이제 그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제 조직 경제학이라는. 예. 예, 이 조직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는요, 예, 크게 이제 이 거래 비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리인론 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조직 경제학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는 이 경제학, 정치학, 그 다음에 뭐 역사학, 사회학 전반에 걸친 하나의 패러다임인데요. 제도가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 변수다라고 보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신제도주의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학문 흐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분파가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거든요. 예,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 rational choice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도라는 거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공리주의적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샬이 주장했던 공리주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요,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선택 행위,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경제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합리적 선택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제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그러니까 상당히 신고전파의 즉 마샤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파의 이 한계 효용 이론과 합리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성립한 것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한 분파가 또 분류돼서 나온 것이 조직경제학이면서 그 조직경제학 안에 또 거래비용 이론과 대리인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 복잡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 조직경제학은 조직을 경제적인 분석 틀로 보는 겁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시키려는 인간의 선택행위입니다. 소비도 그렇고요. 생산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직이 그런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조직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려는 것이 조직경제학이고요. 그 조직경제학은 거래비용 이론과 대리 이론으로 나눠집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코우스가 대성시킨 거예요. 로널드 코우스에 의해서 집대성된 이 거래비용 이론은 코우스 입장에서 코우스는 기업은 왜 만들어지는가? Firm. 우리가 그 신고전파가 주장하듯이 완전 경제 시장에서 완전 정보와 그런 그 경쟁적 시장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면은 왜 인위적인 조직인 기업이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기업이 형성되는 것은 이윤극대화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비용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탐색 비용 또는 감시 비용, 그러니까 정보의 불안전성과 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건요, 정보의 불안전성이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행동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선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기획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효용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주문량이 많아져 가지고 저 갑순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루 고용을 해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갑순이한테 내가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10만 원을 줬습니다. 하루 일당.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2배의 금액을 줌에도 불구하고 갑순이가 나는 오늘 밤늦게까지 애인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갑자기 들어온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기능사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갑순이하고 기존에 거래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갑순이가 거부하는 행위, 이거는 비주의적 행동이죠. 합리적 인간이라면 더 많은 보수를 주는데,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왜 이걸 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그 거래 관계가 비연속적이고 불구속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 그 다음에 이 정보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또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들으려면 많은 탐색 비용이라든가 조사 비용, 그 감시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요. 이런 비용들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하나가 기업을 형성하는 것이고, 기업은 구속적 계약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란 무엇이냐? 저 거대한 공장 기업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고용주하고 삼성전자에 있는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하고 임직원들하고 계약,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서들을 캐비넷에 딱 모아놓은 이 계약서 자체가 삼성전자라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속적 계약관계로 만들면 정부의 불안전성이라든가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죠. 물론 구속적 계약관계로 만들면 이런 폐쇄적인 조직 체계로 형성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여러 가지 이 조직의 유지 비용이 듭니다.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이죠. 일이 없어도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정보를 계속 소통시켜야 돼요. 이런 모든 유지 비용들이 듭니다. 유지 비용들이 네트워킹으로 해가지고 불구속적으로 비구속적인 거래 관계로 형성하는, 즉 시장적 관계로 형성하는 것보다 내부적 비용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내부적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적어서 이걸 상쇄하고도 이익이 생길 때 기업은 구속적 계약 관계로 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거래 비용의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즉 거래 비용 이론 입장에서는 이 구조적 상황 이론처럼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그 기회주의적 행동, 그 다음에 정부의 불안전성, 이 시장 환경의 이런 그 불안전성에 기인한 그런 그 요인에 대응해서 생존해 남기 위해서 조직의 의도적인 선택 행위다. 구조적 계약관계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거래비용 이론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대리 이론은 이 조직 내에서 이 각 역할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 역할들 간에 정보의 비대치성이 존재합니다. 부하 직원이 뭘 하는지 상관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업무 평가를 한다 그러지만 실적 평가를 해도 사실상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 가지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기법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의 기본 체계예요. 다음으로 이제 그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입니다. 개방 자연적이라는 게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개방적이면서, 즉 조직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에서 나온 신제도주의에서 나온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이 비게 이론은요, 조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전환 과정을 수행하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투입이 이루어져 가지고 산출을 낸다라는 체제적 관점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빅은. 예. 이것은 조직은 단순히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상위 체계로 보는 겁니다. 상위 체계.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대응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체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 참 그런 경우 많죠. 재벌 기업들이 우리가 뭐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재벌들은 뭐라고 또 그걸 변명을 하냐면은 환경이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에서는요, 환경이 굉장히 유동성이 더 강하고요, 급변하는 그런 환경들을 강조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업을 다각화해야 된다. 하나가 위축이 돼도, 사업이 부실화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사업들이 있음으로써 조직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해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재벌 조직이 사업을 다각화시켜 나가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이 빅은 윅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조직의 메커니즘을 모형화시켰습니다. 이 다음이 이제 그 신제도주의 이론인데요. 이 신제도주의 기본 아이디어, 신제도주의 중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는 건 이 제도의 영역을 단순히 그 전통적 전통 고전 이론에서 얘기하는 구조, 스트럭처보다 확대시켰습니다. 구조 이외에 어떤 규범이라든가 가치, 이런 추상적인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이런 것들을 제도의 영역에 다 포함시키면서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히 이 사회학적 제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아이소모피즘이거든요. 예, 동형화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동형화. 예? 그러니까 제도적 동형화라는 거죠. 인스티튜셔널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는 제도가 이 스스로 규범 가치 체계를 가져서, 조직 구성원들이 규범 가치 체계를 제도적 규범 가치 체계를 형성해 가지고 생존해 나가기 위한 정당성을 만들어 간다.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란 건 뭐냐 이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내가 이 조직 구성원에 있음으로써 이 사회에서, 이 사회 전체에서 내가 생존해 나가고 내가 원하는 걸 더 성취해 나갈 수 있을 때 내가 이 조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회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왜 대학에 갑니까? 그 많은 비용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대학,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학이라는 조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사회적 욕구, 나와서 취업을 하고 어디 가서 결혼도 잘하고 뭐 좋은 애인도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이런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대학이 순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거는 대학이 그런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취업률이 높아야 되죠. 특히 대기업 같은 이런 좋은 기업에 취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화 됩니다. 학교 면적, 캠퍼스 면적이 얼마나 돼? 교수진이 얼마야? 다 그거 양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 순위를 쭉 매년도 이렇게 평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나온 대학이 몇 순위지?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몇 위에 있는 거지? 현대자동차가 몇 위에 있는, 이거 따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규모를 늘려야 되죠. 구조도 어떻게 합니까?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쭉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래서 대학들 보면요, 쭉 닮았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다 닮아요. 기능은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하고 종합대학, 일반 다른 종합대학도 다 다르고요. 전문대학이라고도 만들어 놓고는 종합대학하고 같은 편제를 해버립니다. 고등학교도요, 공업고등학교, 뭐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대학 안 가고 다 뭔가 기능적인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산업전선에 나간다 그러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조직 편성 보면 인문계하고 다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아이소몰피즘인데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참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아이소몰피즘이에요. 거기다가 비합리적인 요인으로 또 뭘 보냐면은 경로 의존성을 따집니다. 제도라는 거는, 조직 구조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사회적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합의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변에 따라 가지고 쟤도 뜯어 고쳐서 바꾸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화 이론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 이론이 현대적 조직 이론이 많이 개발됐어요. 이것은 이제 환경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현대 조직 이론의 새로운 진화라는 관점에서 혼돈 이론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오스 시어리, 이 혼돈이라는 것은 이제 로렌츠라는 학자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요. 개발을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환경의 복잡성이 심해지는, 즉 혼돈 상황에서의 이 조직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턴식 물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죠. 그래서 각종의 물리 법칙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환경들이었죠. 그리고 조직은 엔트로피가 발생할 때 그것을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엔트로피, 부정적 엔트로피를 만들어내는 체제로서 또 작동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돈스러운 환경 속에서, 즉 카오스적 환경 속에서 조직은 어떻게 생존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이냐라는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제는 비뉴턴적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비뉴턴적 환경에서 어떻게 조직이 적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진화라든가 그다음에 창발성, 경로 의존성의 개념이에요. 특히 창발성이라는, 이멀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멀전스. 이게 뭐 한국어로 이제 창발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상당히 좀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멀즈 한다는 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부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그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의 제반 체계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낀 거 있죠? 조직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환경과 뭐 차단된 폐쇄적 관점이든 간에 조직은 하나의 구조물이고요.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변화하고 이렇게 가거나, 조직은 하나의 구조물로 고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창발성, 즉 이멀전스라는 개념은요, 조직이 스스로 예상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멀즈 한다라는 건데,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조직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래서 합니까? 인간을 창조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조직도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한 기능이라든가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건 단순히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그 이상의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창발성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구조가 유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경직적이죠. 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유연하고 중첩성이 있고, 또 개방성이 높은 조직은 창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클러스터를 많이 구성하려고 그러거든요. 클러스터. 뭐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한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모아놓는데 걔네들을 개신적으로 조직화하지 않는죠. 같이 흩어져서 많은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사업하고 네트워킹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창의적으로 개발되어 나온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 카오스적 환경에서의 조직은 이렇게 창발성을 갖는 조직이고, 서로 조직과 조직이 서로 연대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진화, 하나의 에볼루션이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새롭게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이 기술 구조의 관계에서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이 딱 맞아야 되느냐, 최선의 기술이 있냐, 그런 어떤 그 합리적 모형도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기술의 경로 의존성, 구조의 경로 의존성도 보는데요. 이 경로 의존, 예를 들어서 기술 같은 경우요, 우리가 PC의 키보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죠? 예? 사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칠 때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 컴퓨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의 기술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을 인간의 이렇게 타이핑하는 자세에 적합하게, 더 편리하게 이렇게 구조 변화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시도가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직도 현재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각형의 키보드를 여전히 시장에서 주류적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처럼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가 상당히 어떤 그 환경과 무관하게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 또 카오스적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자, 이 카오스 이론은 정책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이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아주 신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이론에 있어서의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요. 진일보한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잡한 조직이론의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